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과정에 대해서 특히 지역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어떻게 이제 선발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시험에 대한 대비법이나 합격 전략, 그리고 이제 일반 외교, 지역 외교, 그리고 외교 전문 분야가 어떻게 좀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특히 지역외교는 전공 분야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학제 통합 논술 요걸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최근 뭐 2016년, 17년 이런 학제 통합 논술 1, 2의 어떤 출제 경향 트렌드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학제 통합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국립외교원 시험은 사실 2013년까지 외무고시가 계속 이렇게 출제로 이제 외교관을 뽑다가 외무고시가 폐지되면서 이제 국립외교원이 생겼죠. 생기면서 이제 이 외교관 후보자들을 뽑는데, 일단 2014년, 15년, 16년 뭐 이렇게 지나면서 한 3, 4회 지나면서 이제 거의 틀이 형성됐고 시험의 경향이나 이런 게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외교관 후보자 선발은 세 가지 분야로 뽑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 외교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외교, 그 다음에 외교 전문,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일반 외교 분야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뭐 1차 그죠? 서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PSAT라고 그러죠. 물론 이 PSAT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헌법 과목까지 이제 추가가 돼서 주로 이제 헌법. 그래서 이 1차 시험이 있어요. 이것까지는 이제 지역 외교나 뭐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PSAT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일반 외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017년도에도 작년에는 일반 외교 컷이 한 평균 100점 만점에 이제 70점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40문항씩 언어 논리 영역,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으로 보죠. 그래서 40문항씩 출제되고 90분씩 시간을 주는데, 작년 2016년도에는 합격 컷이 한 70점. 근데 올해 이제 언어 논리 영역이 좀 어려워지면서 약 73점에서 75점 정도를 맞아야. 그러면 그 얘기는 최소 여러분들이 한 영역, 언어 논리 영역을 비롯해서 영역에서 40문항 중에 10문항 이하로 틀려야 이제 안정적인 합격권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 외교 분야보다 이 지역 외교는 이 피셋 컷이 좀 낮죠. 73점이 아니라 올해도 뭐 65점대. 그러니까 조금 더 피셋을 준비할 때는 지역 외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담감이 적을 수 있다. 대신 이제 일반 외교하고 달리 2차 시험에서 여기서는 이제 전공, 그죠? 이 정경평가 약수령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역 외교는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지역 외교 분야는 일반 외교하고 다르게 지역 전문가들, 예를 들어 중동, 그 다음에 어디야?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중남미, 그 다음에 러시아 및 CIS 국가 등등. 자, 그래서 요런 지역 전문가들. 그래서 사실은 뽑는 게 이제 일반 외교는 대충 30명에서 40명 내외 선에서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보통 37, 38, 뭐 30명 내외. 근데 이제 경쟁률도 굉장히 높죠. 지역 외교는 각각의 지역에서 뭐 1명에서 2명, 그러니까 상당히 뽑지만 의외로 또 응시하시는 분들도 적어서 지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이 지역 외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시적으로 경력 요건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경력 요건은 첫 번째는 이제 관련 지역의 어떤 업무들, 직무 관련해서
7년 이상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외교 분야라든가 이런 데서 특히 뭐 그렇게 얘기했죠. 중동 관련 되신 분들은 중동 지역 혹은 러시아나 CIS 국가는 그쪽 지역에서 뭐 7년 이상 경력이 있다거나 혹은 석사나 뭐 박사 학위 소지자들은 관련 경력이 2년 이상 뭐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속해 있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그 지역의 언어 그래서 지역 언어라든가 제2외국어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준비를 하시고 이런 경력 요건을 자세히 알아봐야 되죠. 이제 본인이 이런 걸 안 알아보고 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 요건이나 경력 요건이 꼭 필요하다. 이 외교 전문 분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제 통상 혹은 뭐 에너지 등등 이런 전문 분야 인재들을 뽑는 거야. 근데 이제 요것도 사실상 뭐 때에 따라서 선발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상시적으로 뭐 한두 명씩 필요에 따라 충원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한미 FTA 재협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통상 전문가들이나 이런 게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지역외교나 외교 전문은 이 전공평가 약수령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제정치 국제법, 그 다음에 국제경제 혹은 경제학 이런 것들이 이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공평가 약수령이 있지만 지역외교는 상대적으로 이 전공평가 약수령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뭐 상당히 좀 적은 편이다.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 요건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지역 전문에 대한 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차 시험 중에 또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통으로 그러니까 전공평가 약수령은 이 두 분야는 없고 이제 어디 일반 외교에 해당하시는 분만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이 약수령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학제 통합 논술 이거를 이제 국제정치, 국제경제, 그 다음에 국제법이 묶여서 세 문항에서 네 문항씩 해서 1, 2 각각 100점씩이죠. 이거는 이제 이 세 분야 다 공통으로 시험을 봐요. 공통 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지금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반 외교는 주로 피셋, 헌법, 뭐 서류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전공평가 약수령, 국제정치, 국제법, 국제경제 등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또 학제 통합 논술, 1, 2 이거는 이제 뭐 공통으로 보니까 보는 거고요. 이렇게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또 이제 면접 시험을 보고 이제 입교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고 외교관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과정을 보시면 되고 지역외교와 외교 전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셋이나 1차에서는 컷이 아까 제가 그랬죠. 한 10점 정도 일반 외교보다 낮다. 그래서 피셋을 준비하는 데에도 조금 더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또 하나는 전공평가 약수령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제가 학제통합 논술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공평가 약수령에 대한 준비는 뭐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통합 논술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신 이제 지역 외교는 아까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러시아, CIS 국가 이런 지역에서 각각 선발 이렇게 이 지역에 특화된 인재들, 지역 인재들을 좀 뽑는 거고 외교 전문 분야는 국제통상이나 에너지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이제 좀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 요건 그래서 뭐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라든가 또 혹은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소지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2년 이상의 관련 분야 직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셔야 되고 대신 이제 지역외교나 이런 데 관건은 이 학제통합 논술이죠. 여기는 일반 외교, 지역외교, 외교 전문 할 것 없이 공통으로 1, 2 보기 때문에 이 학제통합 논술을 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 학제통합 논술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이 학제 통합 논술 1, 2. 그러니까 총 아까 각각 100점, 100점 해서 200점. 그러니까 점수 비중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일반 외교도 마찬가지지만 전공시험보다도 오히려 이 학제 통합 논술이 상대적으로 당락을 가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학제 통합 논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15년, 16년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요. 시험에 들어가면 예상에 빗나갔다. 뭐 항상 시험에서는 뭐 자기가 예상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외무고시하고는 상당 부분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외무고시 형태에서는 대부분 국제정치, 국제법 이런 게 나오더라도 이론, 그러니까 옛날에 책 공부만 많이 하고 이론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쓰기 좋은 이런 문제들이 유형이었다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경사관세라든가 소파 규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이론도 이론이지만 어떤 시사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테마, 주제별로 이런 게 나오고 그걸 적용시켜서 자기가 얼마나 분석적으로 쓰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런 경향성은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뭐 2018년, 19년에도 당연히 그 현안이라든가 현재 국제정세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지 뭐 옛날처럼 막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라 막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외교관 후보자 이제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실무에 배치했을 때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전 고전 이론이나 뭐 물론 그러한 지식도 갖춰야 되죠. 근데 이제 갖춰야 되지만 실제 업무에 있어서 이걸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더 키포인트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답안 작성 능력. 요거를 배양해.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라는 게 전공평가 약수령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그 트렌드가 이 학제 통합 논술도 뭐 아는 것과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물론 이제 기초적인 베이스 어느 정도 이제 이론이라든가 외교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죠. 국제법도 조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환경법이나 뭐 혹은 여러 가지 판례들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그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잘 써내느냐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얼마만큼 잘 써내느냐가 시험을 굉장히 뭐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꼭 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답안 작성 능력을 꼭 기르셔야 된다. 그래서 일정 정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특히 여기서는 이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이 학제 통합 논술의 특징은 전공 평가 약수령 문제하고 다르게 제시문이 주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 전공 평가 약수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문제만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만큼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느냐 이게 이제 승부를 가를 수 있지만 물론 이제 통합 학제 논술도 그죠? 학제 통합 논술도 그러한 국제정치, 국제경제 혹은 법에 대한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또 주어진 그 제시문들이 있어. 근데 이 제시문들을 교수님들이 이렇게 뽑아서 문제를 출제할 때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논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점수들도 배점이 있죠. 30점, 40점 이렇게 있을 때 이 논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핵심 키워드 그리고 이거를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묻는 게 뭐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 그리고 빠져도 괜찮은 내용. 그러니까 뭐 전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쓰면 점수를 받지 못하죠. 어떤 내용을 잘 써야 그것이 되느냐. 이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글을 분석하는 능력과 그거를 이제 쓰는 능력 이런 글쓰기 능력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형식적이고 그런 내용이라 그러면요. 두 번째는 주제 혹은 테마.
또 학제통합 논술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물론 국제정치, 국제법, 국제경제 이렇게 우리가 전공평가 시험처럼 이렇게 나눠져서 나올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 딱 알 수 있지만 이러한 통합학제 논술은 이 주제나 테마가 갖고 있는 통합적인 사고 이거를 중시하죠. 그래서 특히 이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법이 될 수 있는 뭐 적게는 20개에서 한 60가지 이런 주제들, 특히 시사성이 있는 시사 관련 혹은 중요한 이슈 관련 이러한 테마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국제정치적인 그리고 국제법적인 그리고 국제경제 등등의 이러한 관점.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된 게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그죠?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도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한미동맹. 한미동맹이라는 걸 했을 때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건 한미동맹은 정치적인 사항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소파 규정이라는 건 국제법적인 사항도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한 비용 분담,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제와 테마 시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018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미 FTA 얼마든지 자 보시면 한미 FTA의 재협상 그럼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레칫 조항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우리가 독소 조항이라고도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이번에도 뭐 워싱턴에서 개최할 거냐 서울에서 개최할 거냐 이거 가지고도 국제법적인 관련이 어떠냐. 그러니까 한미 FTA 그러면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요. 국제법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경제적인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FTA 발효 후 어떤 게 있느냐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아까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도 출제 2017년도에도 출제된 게 경사관세 같은 것도 나왔지만 뭐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된 관세라든가 통상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도 경제 정치 법이 다 통합적으로 묶여 있는 이런 주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또 하나 얘기해 드리면 환경 관련 그죠?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파리 기후협약 같은 거 탈퇴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러한 환경 혹은 통상 혹은 뭐 지금 사드 배치 뭐 이런 것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국제법적인 통합적 사고를 요하는 이런 주제들 그리고 그게 옛날 뭐 그런 것보다도 주로 이제 학제통합 논술에 나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사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올해 5월 이후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어떠한 시사 이슈가 좀 더 쟁점으로 떠오르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뭐 여러분들이 요즘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뭐 신평화 체제 구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4자회담, 6자회담이라든가 또 신베를린 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코헤인, 뭐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또 연결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여러 가지 외교정책, 통일정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테마를 공부할 때 옛날 외무거시 유형으로 그냥 책만 막 이론만 쭉 공부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론들만 가지고 답안을 작성할 수 없다. 그것들이 실제적인 내용에서 어떤 현안과 좀 이슈가 되고 또 특히 그러한 이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파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경사관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떤 국제법적인 정치적인 의미, 함의를 지니냐 이런 거를 분석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실제 저희가 학제통합논술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주제들을 선별해서 그러니까 특히 일반 외교 말고 지역 외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공평가 시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학제통합논술에 나올 만한 이런 주제들이나 시사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글쓰기 능력과 테마를 뽑는 능력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또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세 번째는 당연히 국립외교원이나 관련 우리나라 외교정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세종연구소라든가 그죠?
외교부라든가 또 안보, 통일, 그 다음에 북한 관련, 그리고 이제 특히 본인들이 있는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등등. 자, 요런 거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해 드리는 게, 아까 전에 그런 시사 관련 테마들도 노트나 혹은 파일을 정리해서 이렇게 스크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코멘트 같은 분석적인 글쓰기도 해야 되고요. 또 이게 어느 이론에 적합한가, 정치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측면, 그리고 이제 법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 다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쭉 일목요연하게, 많이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세종연구소나 국립외교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보고 또 논문, 그죠? 각종 논문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외교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신만의 분석,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판적 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이거는 이제 일종의 대안이죠. 예전에 학제통합논술에서 아주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설문 같은 형식으로 써봐라, 이렇게도 나왔고, 사실은 보고서나 뭐 논문 형태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뭐 어디에 이제 연설문, 내가 가서 이제 연설을 할 때 이런 거는 정말 실무적인,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작성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해놔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게 북한이 화성 14 이걸 쏘게 되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좀 이 경색 국면으로 가면서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구상이 좀 이 걸림돌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중 외교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또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런 도발들이 계속될 경우 과연 그 신베를린 구상이 했었던 평화체제 구축 후에 신경제지도, 그래서 뭐 1대1로 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그리고 중국의 이런 군사 고르기, 이런 거에 맞서서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들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내년쯤 돼서 문제화돼서 나왔을 경우 충분히 이러한 한미 FTA 재협상 문제라든가 또 환경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한령이나 통일정책, 외교정책, 군사안보정책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안보연구소라든가 세종연구소라든가 통일부라든가 외교부에서 나온 것들은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시사적인 것들은 항상 정리를 하시면서 그것과 관련된 조약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정치 같은 것들을 쭉 정리를 하시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에서 한 60가지 정도 정리가 돼야만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올해 그래서 실제 2017년도에 학제통합논술이랑 시험을 본 이 합격생들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간단하다. 이것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으면 쓰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서 떨어지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지식을 넣는 식의 어떤 외무고시 준비하는 고시 준비생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기초,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라든가 국제정치 이론이라든가 국제법적인 조약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알아야 되죠. 그걸 아예 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시사이슈와 관련해서 분석적인 글쓰기, 답안 작성 능력과 이런 테마, 주제들을 잘 선별해서 쓰는 연습들을 하셔야 내년에 꼭 좋은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나중에 또 수업에서 만나게 된다면 제가 예상 문제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것들을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칸트는 철학이라는 것은 철학 자체를 가르치는 것보다 철학하는 법, 필로소피 이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철학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글 쓰는 방법, 그리고 사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 정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1년 동안 준비를 잘 하셔서 꼭 내년에 모두 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날씨도 더운데 체력 관리 잘 해가시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